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아픔인 건 알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그날이 저에게도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제 곁을 떠나버린 아픔을 겪었는데도 이 세상은 조금의 변화도 없네요. 저 또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애써 아픈 감정을 숨기고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에 몸을 싣고 각자의 사연을 짊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의 틈에 껴서 매번 해오던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겪었던 아픔 또한 조금씩 무뎌지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였던 남편과 3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한없이 착해 빠진 모습에 반해 결혼을 선택했었고 함께 살아오면서도 제가 남편을 선택한 거에 대해 조금도 후회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평탄할 것만 같았던 제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오게 된 건 엄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부터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입맛도 없으신지 끼니를 거르시게 되는 일이 많아지셔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운동 부족으로 인해 찾아온 우울증 비슷한 증상 같다며 그때부터 산에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셔서 최대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엄마가 건강관리만 잘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었어요.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셨던 엄마를 볼 때마다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지는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함을 느껴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해 왔었습니다. 산을 자주 다니시기는 했지만 운동량에 비해 급격하게 빠지는 체중은 저에게 불안함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운동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엄마를 모시고 강제로 정밀 건강검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안했던 마음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고 엄마는 이미 손을 쓰기에도 힘들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위암 4기 판정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예상치 못했던 진단 결과에 서로 바라만 볼 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의사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암세포가 다른 곳에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면서 말을 아끼셨어요. 병원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가 되기 전에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권장했지만 엄마는 의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의사는 아주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은 엄마의 의지에 따라 생명이 연장될 수도 단축될 수도 있는 거라면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래야 1년 이내로 보셨습니다. 반대로 항암 치료를 받는다면 암세포가 자라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더 나아가 기적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엄마에게 치료를 적극 권장했어요. 저 또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입원 수속을 받기 위해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엄마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게 말이 돼? 엄마는 나만 놔두고 떠날 자신 있어? 기적이 있을 수도 있다잖아. 서둘러 입원 절차 밟으면 살 수도 있다는 말인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야? 나는 아직 엄마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치료받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마. 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다는 얘기잖아. 엄마는 그런 기적 따위 내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만 지내고 싶지 않다. 그 기적을 바라보고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다 기력까지 전부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되면 엄마가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니? 앞으로 엄마에게 남은 시간 같이 있게 쓰고 싶어. 그러니 너도 엄마의 결정에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서로가 바빠 함께한 시간도 적은데 우리 여행이나 가자. 제가 병원에서 엄마를 붙들고 애원을 했지만 결국 항암 치료받는 걸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고 앞으로 필요하게 될 약만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듣게 됐는데 계속해서 제 심기를 자극시키는 말들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사돈이랑 일주일 정도 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정말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니? 아예 마음을 정리했나 보구나.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떠난다곤 하지만 막상 사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내 마음도 참 씁쓸하구만. 나도 나중에 사돈의 길을 따라갈 걸 생각하니 나도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될 것 같더라. 그런데 현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지.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행을 옮기기에는 결정적으로 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니. 사돈께서는 사돈 어른이 남기고 가신 재산이 있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 눈 감을 때까지 모아놓은 재산 다 쓰고 떠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있잖아. 건물 임대료만 받아 먹어도 그게 얼마니? 그 건물의 가치가 90억 정도 된다더만. 그거 처분해서 남은 시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눈 감아도 후회는 없을 것 같네. 어차피 그 재산 너한테 전부 다 떨어질 텐데 쓸 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하루빨리 넘겨주면 참 좋겠다. 우리도 사돈 덕 좀 보면서 살아도 되잖니?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아마 사돈이 떠나기 전에 우리한테 뭐 좀 남겨주고 가겠지? 아, 엄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세요? 아, 제발 생각 좀 하고 말을 해요. 오빠는 왜 엄마한테 큰 소리야? 엄마는 현실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 어찌됐든 새언니한테 그 많은 재산이 남겨지는 건 맞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왜 오빠가 예민하게 반응해? 언니, 저희 엄마 말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할 거예요? 아가씨,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니. 내가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벌써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고. 어머님이 방금 저에게 하신 말은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좀 나눠달라는 거잖아요. 남은 인생 돈에 쪼들리지 않고 펑펑 쓰면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기분으로 더 이상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일어나 볼게요.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들 알게 되면서부터 얼굴만 보면 돈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시댁 집안 사람들은 저희 엄마가 하루빨리 떠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이 옆에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 가족들과 저와의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시댁에서 뛰쳐나온 저를 뒤따라온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야, 솔직히 우리 가족만 잘못이 있다고 할 순 없잖아. 장모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돈 얘기가 오고 간 거고 그 많은 재산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다들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그만큼 우리 가족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아, 그래서 엄마가 떠나시고 남기신 재산을 어떻게 쓸지 그런 고민을 벌써부터 하고 있었던 거야?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었으면 돈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겠지. 우리 엄마 아직 건강하시고 멀쩡해. 그리고 당신 집안에는 땡전 한 푼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김칫국 좀 그만 마시라고 해. 엄마가 위암 사기 판정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시모는 얼굴만 보면 엄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매번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건물을 욕심내고 있는 게 눈에 보였고 신우 또한 시모를 거들면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경우 처음에는 장모님을 많이 걱정해주고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말실수를 했을 때 따끔하게 한마디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형식적인 말들만 반복을 했어요. 화가 커지는 걸 막으려고 귀찮아서 하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말투로 저를 걱정하는 척 편을 들어주고 있었죠. 제가 평소에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에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또다시 엄마의 재산 얘기가 나오면서 참고 참았던 제 감정은 결국 터져버리게 되었고 그날 이후 시댁에는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보면 또 엄마의 재산 얘기가 나올 게 뻔하고 나는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싫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부는 원래 말수가 적긴 했었지만 그래도 말실수를 했으면 한마디 정도는 해줄 법한데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과일에만 집중하고 계시길래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어요. 순하고 착한 남편의 모습만 보고 결혼을 했던 3년의 시간이 점점 후회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부부 금실에도 결국 금이 가게 되었네요. 시댁에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고 난 이후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했고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 생활이 답답해서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내겠다는 메모 한 장 남겨두고 간단히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분명 메모를 확인했을 텐데도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어요. 엄마 하나 신경 쓰는 것도 벅찬데 남편까지 저를 힘들게 하니 제 속은 말이 아니었죠. 그렇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전부 차단한 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엄마와 저녁을 함께 하기 위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얼굴을 비추고 있길래 현관문을 열어 그동안 연락 한 통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기분 나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남편은 들어가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다며 제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한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너한테 연락을 안 했는지 알아? 나도 너랑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너는 우리 가족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서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장모님 건강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자연스럽게 재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있을까? 장모님, 제 말이 틀렸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희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논? 그게 무슨 의논이야. 당신 식구들의 일방적인 생각 아니었어? 우리 엄마가 하루빨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사람처럼 행동했으면서 왜 내 탓으로만 돌리는 건데? 당신 집안 식구들의 생각만 얘기하려고 한 달 만에 나타난 거면 그냥 돌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장모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 가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장모님도 저희가 걱정해 주는 게 연락까지 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데? 아예 집에는 들어오지 않을 생각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순 없잖아. 그럼 처음부터 잘하던가. 내 기분은 애초부터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우리 엄마 건강이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왔니? 남편은 저에게 언제까지 엄마 집에만 있을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 또한 목소리가 계속 높아졌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과의 대화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만 돌아가 달라고 했지만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알던 남편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동안 함께 있던 시간들 또한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앞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장모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면 서둘러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과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네는 한 달 만에 찾아와서 병자인 나에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게야? 그리고 내 재산을 왜 자네 집안에서 탐을 내는 건데? 내 딸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내 집에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겠나? 정신머리를 고쳐먹지 않는데 뭘 달라는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게. 전에 우리 가족에게 보였던 자네 집안 식구들 모두의 태도가 가식적인 모습이었다는 걸 내 몸이 안 좋아지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네. 차라리 우리 딸의 인생을 망치는 존재들이라면 이혼하고 내 딸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 아니겠나? 썩 내 앞에서 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게. 정아 너도 저놈과 그만 끝내거라. 들었지? 나 또한 너랑은 그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우리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돈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할 말이 그렇게 없어? 다들 우리 엄마 재산만 눈독 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있겠어. 우리 엄마 재산에 눈독 들이는 너희 집안 꼴도 보기 싫어. 저는 남편과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강제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밖으로 내보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몸싸움을 벌였어요.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문을 닫지 못하게 끝까지 붙들면서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어떠한 말조차도 섞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차피 처음과 끝은 돈 얘기로 끝날 텐데 굳이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면서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남겨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단호하게 남편을 거절한 것도 있었는데 엄마도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버티면서 저와 엄마에게 막말을 쏟아냈던 남편은 경찰이 오면서 더 이상의 막 나가던 행동을 제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돈 앞에는 장사 없다더니 저에게 언제나 자상하고 배려 많았던 남편도 결국 엄마의 재산 앞에선 저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힘든 시간이 지나간 이후 저희 부부는 확실하게 금이 가게 되었고 더 이상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나서 시모에게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어차피 전화를 받아도 상처되는 말밖에 없을 것 같아 어떠한 연락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런 관계를 더 이상 끌지 말고 정리를 할 거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라며 걱정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눈을 감기 전에 남편과의 상황이 해결되는 걸 보고 싶어 하셨어요. 엄마가 바라는 것처럼 저 또한 남편과 더 이상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을 따로 연락해 만났어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서류를 확인하던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제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다고 제 앞에서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당신도 나와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봤는데 그 순간 갑자기 카페 문을 열면서 들어온 시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 전화는 끝까지 안 받더니 결국 내 아들과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재산 얘기 좀 했다고? 이게 이혼 서류까지 오고 갈 정도로 심각한 일이니? 그럼 저한테 원하는 게 뭔데요? 그냥 서로 솔직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엄마 재산이 가지고 싶다고 대놓고 말을 하세요. 그걸 놓치기 싫으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세요? 저는 이 사람과 조용히 이혼하고 싶었던 것 뿐이지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나오신 걸 보면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이 사람을 뒤따라 나왔다는 건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달라지는 건 전혀 없고 이 서류를 가지고 나왔을 때부터 확고하게 결정을 내린 상태라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이번에 겪게 되면서 느낀 건 저희 가족의 재산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너무 크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던 게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집에 무작정 들이닥쳐서 한바탕 난리를 쳤을 때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부른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맞아떨어지니까 더 소름이 돋는데요. 이 사람이 이혼 서류를 찢을 줄 알고 미리 여분을 더 챙겨왔거든요. 오늘 이 서류를 다 찢어버려도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보다 그냥 좋게 정리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냐? 이깟 서류 백날 내밀어봤자 어차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줄 알아? 소송이 몇 년이 걸리던 한번 해보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쉽게 흘러가진 않을 거야. 그럼 서로 할 말은 끝난 것 같으니까 나 먼저 일어나 봐도 되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미련한 것. 네가 내 아들을 힘들게 한 만큼 그 아픔을 100배, 1000배 되돌려 줄 테니까 조만간 다시 한번 보자고. 그때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주마. 남편과 시모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니 눈앞에 보이는 수십 장의 이혼 서류를 전부 다 찢어버린 뒤 먼저 카페를 나섰습니다. 단호하게 마음먹은 만큼 저 또한 그들을 끊어내기 위해 그날 이후 변호사를 만나 소송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저희 부부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까지 전부 짓밟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변호사는 소송도 오래가지 않을 거라며 시댁 집안 사람들이 제가 엄마의 많은 재산을 받는 거에 대해 배 아파서 고집 부리는 것밖엔 안 된다면서 현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송 문제일 뿐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 수 없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그들은 의미 없는 싸움이 될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해줬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소송 준비를 하면서 하루빨리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하루빨리 정리가 되고 암 말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엄마 곁에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의사가 말했던 시간보다 상태가 빠르게 악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에 느낌이 좋지 않아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순간 담당 의사의 안색이 너무 안 좋게 변했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암세포가 전보다 더 많이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심장에까지 전이가 퍼진 상태라 시간이 지날수록 숨 쉬는 게 힘들어질 거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이미 암세포가 심장에 전이가 돼서 고통스러워 하셨던 거였습니다. 엄마는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다고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보이셨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엄마의 건강 문제로 남편과 이혼 소송 때문에 법정에 서야 되는 일정이 다가오는데 그런 시간들조차 아까웠죠. 엄마 옆에 조금이라도 더 있어주고 싶어 남편한테 소송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다고 문자 한 통 남긴 뒤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병원에 다녀오신 이후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어 갔고 결국 며칠 뒤 사경을 헤맬 정도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시다가 결국 저를 놓지 않으려 했던 손에 힘이 풀렸고 엄마는 거친 숨을 반복해서 내쉬더니 끝내 저와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던 것 같은 눈빛을 보내셨는데 헐떡거리기만 하셨던 엄마의 마지막 말은 끝내 듣지를 못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장례는 진행이 됐고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하염없이 오열을 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암은 엄마의 건강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괴로움의 눈물을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왔어요. 일부러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제 앞에 나타난 그들이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리자 시모가 그런 저를 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하나의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걸 본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왜? 놀랬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이거 장모님이 나한테 직접 남기신 영상 유언이야. 힘든 몸인데도 당신과 내가 잘 지내길 바라셨는지 영상 유언을 남기셨다니까. 믿기지가 않지? 나도 장모님이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꿈에도 몰랐다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줄까?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90억을 사위인 나한테 전부 넘기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잖아. 이거 하나로 모든 상황 해결됐지?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집에는 언제 왔다 간 거야? 내가 거의 매일같이 집에 붙어 있었는데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엄마 집에 들어갔던 거야? 무슨 말인지 나는 잘 모르겠네. 이거 장모님이 직접 보내주신 파일이라니까. 여기에 내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겠어? 사경을 헤매시는 장모님한테 이런 걸 강요하는 건 정신 나간 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너도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나는 어떻겠냐? 지금 이 상황이 꿈만 같다고. 그러니 처음부터 누가 욕심을 부리래? 네가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 했다면 사돈이 내 아들에게 전 재산을 전부 통째로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진 않았겠지. 니들이 저지른 계획이잖아. 우리 엄마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동했을 것 같아? 니들이 그 영상 조작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이리 내놔. 그거 가져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원본은 따로 있거든. 영상 유언이 제일 확실한 거 알지? 너는 법정에서 나한테 지게 되어 있다니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걸 본 저는 입을 다물질 못했어요. 누가 봐도 엄마인데 말도 안 되는 유언을 영상으로 남겨두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강압적인 영상의 유언은 법적으로 채택이 안 되는 거 모르냐고 화를 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강압적이 아닌 자의적인 영상이라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엄마였는데 영상을 힘들게 읽는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마의 장례가 끝이 나고 법적 소송이 다시 제기될 때
그 영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90억 재산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되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된 저는 절망스러웠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장례식장에 들이닥친 시댁 식구들은 한바탕 엄마의 유언 영상을 가지고 난리를 친 뒤 장례식장을 나갔는데 그때부터 엄마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재산 90억을 사위에게 남기겠다는 영상 유언은 자의적이 아닌 강압적이라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없는 틈을 타 남편이 들어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엄마를 일으켜 억지로 영상을 찍게 만들지 않고서야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엄마의 장례를 겨우 끝낸 뒤 저는 서둘러 집 주변 CCTV부터 확보를 하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은 뒤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가 누워있던 안방 침대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잠깐 쉬려고 누웠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책장 틈에 비친 반짝이는 물건에 몸을 일으켜 책 한 권을 빼내는 순간 전선들이 책에 달라붙어 따라 나왔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책을 펼치는 순간 소형 CCTV가 책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줄을 따라가 확인을 해보니 책장 및 서랍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고 있었는지 기계가 작동 중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CCTV 녹화 중지 버튼을 누른 뒤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해 녹화된 영상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장면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네요. 엄마, 빨리 들어와. 시간 없어. 최대한 서둘러 끝내고 돌아가야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 아마 나를 소송 걸려고 주변 CCTV는 다 찾아볼 거야. 그럼 이 유언 영상이 강압적이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그럼 반대로 엄마랑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안 된다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고. 걔 성격이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데 영상 유언 보자마자 자의적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단서를 찾아내려 노력할 거야. 그래서 내가 중국집 배달부처럼 옷을 입고 헬멧을 쓰고 들어온 거라고. 엄마는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제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엄마, 일단 장모님 좀 일으켜 세워봐요. 빨리요. 사돈, 정신 좀 차려봐요. 지금 상당히 몸이 힘든 거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힘들어도 좀 일어나 봅시다. 장모님, 정신 차리세요. 정아가 금방 돌아올 텐데 그 전에 빨리 찍어야죠. 장모님, 제 말 안 들려요? 마지막 힘을 쥐어짜라니까요. 자, 저 좀 보세요. 정아가 지금 임신했어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예요? 저희가 이혼했으면 좋겠냐고요. 저 나쁜 놈 만들지 마세요. 장모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정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지우라고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장모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에 따라 정아와 제가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 재산 90억 사위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강압적이 아닌 자의적인 영상입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 앞으로 정아한테 좋은 남편이 되어줄게요. 하지만 따라주지 않는다면 정아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시간 없어요. 엄마는 그냥 촬영만 하고 있어요. 내가 편집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장모님,
정신 차리라니까요. 아, 진짜 이 노인네가? 갈 때 가더라도 나한테 90억은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유언을 남긴다고 니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 줄 아냐고? 그리고 내 딸이 임신했다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따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장모님이 떠나고 난 뒷일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90억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장모님이 지금 당장 자의적인 영상 유언을 남겨줘야 정화 목숨을 보장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정화도 장모님들을 따라가게 만들어 줄까요? 90억이 손에 들어오게 생겼는데 우리 가족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 큰 돈을 줄 수 있다는데 뭔 짓을 못해? 아유, 답답한 노인네야. 그냥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데 죽기 전까지 고집 부릴 거야? 당신 딸까지 잘못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눈 딱 감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90억이 당신 딸 목숨값이라고 생각해. 그럼 마음 편하잖아. 눈이라도 편히 감아야 되지 않겠어? 엄마가 설치해둔 CCTV에 담긴 녹화된 영상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엄마가 눈을 감은 이후에 저에게까지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결국 남편이 시키는 대로 영상 요원을 찍게 되었네요. 하필 그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던 건 어떤 남자가 차량을 빼다가 제 차를 긁어버렸다는 전화를 받아 잠시 자리를 비웠던 건데 그것 또한 남편이 계획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지도 않았었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기 위해 온갖 안 좋은 말들로 엄마를 압박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엄마가 남편과 시모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시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네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 저는 오열을 했고 두 모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편과 소송 준비로 변호사를 만나고 정신없을 때 엄마가 남편과 시모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몇 번 봤었는데 제가 너무 많은 일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겹치다 보니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싶지 않아 지켜보기만 하다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엄마의 방에 CCTV를 설치해 둔 거라며 두 모자의 수상한 움직임에 무언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안방에다가 CCTV 설치 기사를 불러 도움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의 신중한 행동으로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정신 차리기도 힘든 엄마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했고 엄마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괴로운 상황들을 이겨내가며 떠나셨던 거였어요. 그때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못했던 걸 엄마가 떠난 이후에 알 수 있게 된 거였죠. 한참 동안 오열을 했고 저는 곧장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던 담당 경찰에게 엄마가 녹화해두었던 CCTV를 보여주었고 결국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들에게 연행이 되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는 힘겹게 목숨이 붙어있는 환자에게 강압적인 유언의 압박을 강행했고 거기에 더해 물리적인 행동을 저지른 남편과 시모가 병으로 자연사한 게 아닌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단명한 거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으로 법적 적용이 된다면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 남편과 시모는 엄마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은 물론 환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이득만을 생각해 생명이 위험한 환자에게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강압과 물리적인 행동으로 결국 수명을 단축시켜 세상을 떠나게 한 잘못으로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들이 괘씸해 남편은 징역 15년, 시모는 징역 13년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곧 숨이 멎게 될 사람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형벌이라고 되려 큰 소리를 질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던 남편은 재판장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판사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8년형으로 형을 늘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남편은 피를 토할 정도로 오열을 했고 그제야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엄마와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에 조금의 선처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모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법으로 처벌을 받아 두 모자는 징역을 살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들로 인해 받았던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고 하지만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저 혼자 감당해야 될 아픔이 너무 커서 힘들게 이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뭐길래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90억의 건물은 처분하고 재산의 일부를 엄마와 똑같이 암투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싶어 기부를 했어요.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저로 인해 삶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기 위해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오늘따라 저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엄마가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이번에 친구와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제 눈앞에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녀를 마주하게 되면서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상간녀의 최후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죠. 사건이 터진 건 남편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의 정장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려고 혹시 주머니에 빼지 못한 물건들이 있을지도 몰라 살펴보고 있던 그때 무언가 바닥에 반짝이는 물건이 눈에 띄길래 허리를 숙여 주었는데 작은 반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반지였는데 남편이 저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반지가 제 손가락에 맞지 않았어요. 왜 반지가 남편 옷방에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한테 다가가 물어보려고 옷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TV만 틀어놓고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안방에서 무언가 잡음이 들리길래 별 생각 없이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던 그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었는데 방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제 손이 점점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이 제 귀로 꽂히고 있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당신이 말한 것도 다 뒤져봤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 사람이 만약에 반지를 찾았다면 분명 성격상 나한테 물어봤을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주웠다고 대충 둘러댔을 텐데 보석 한 매도 없는 걸로 봐선 그 사람도 반지를 찾은 것 같진 않아. 나한테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아. 아이, 그러니까 잘 끼고 있었어야지. 손을 씻는다고 그 반지를 하필 정장 주머니에 넣으면 어떡해? 꽤 비싼 돈 주고 샀던 반지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다시 하나 사줄게. 일단 그 사람 옷방에서 나올 것 같거든? 내가 여기에서 괜히 보석감 뒤지고 있는 거 들키기라도 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아, 나도 당연히 보고 싶지. 주말인데 나는 당신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이따가 친구가 술 한잔 하고 싶어 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핑계 대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게. 나야 당연히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지. 이따가 저녁에 만난 김에 커플 반지나 다시 보러 가면 되겠다. 결혼 8년 차였지만 남편의 이중 생활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거실 방문을 열고 급하게 나오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뒤로 나자빠졌고 남편과 마주하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넘어진 남편을 노려보고 있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운 뒤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길래 반지를 쥐고 있던 손을 주먹을 쥐고 남편의 얼굴을 향해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이, 예고도 없이 내 얼굴에 손을 대면 어떡해? 네가 다 나가는 줄 알았잖아. 여자가 무슨 손이 왜 이렇게 매워? 그래? 그럼 이 반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좀 전에 통화했던 여자와 함께 맞췄던 커플 반지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이거 찾겠다고 내 보석함까지 뒤져? 그리고 뭐라고?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고? 언제부터였어? 그 여자랑 만나고 있던 게 언제부터였냐고. 서로 반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애틋한 사이였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살았대? 엄청 이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중생활을 했냐고. 내 8년의 시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여자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왜 말을 못해? 당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가서 당황했니? 그 반지는 말 그대로 커플 반지야. 그냥 연애만 하는 사이라고. 그 이상도 아니야. 당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여자라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의 기분 전환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나는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냥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다른 곳에서 얻고 싶었을 뿐이야. 남자들은 원래 딴 주머니 하나씩은 다 차고 있어. 그래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일탈도 필요한 법이야.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어. 어느 정도의 자극적인 요소는 분명 필요한 거고 나는 그걸 실행에 옮겼을 뿐이야. 맨날 김치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어? 가끔 기분 전환 겸 외식도 하잖아. 그것처럼 나 또한 당신한테 얻지 못하는 걸 그 여자한테 채우고 있는 거야. 가정은 깨고 싶지 않고 새로운 연애는 하고 싶은데 어떡해? 그래서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당신한테 걸리지 않았던 거야. 나는 원래 철저한 사람이거든. 그럼 나랑 결혼하고 그 여자랑 8년의 시간 동안 따로 연애하면서 만나고 있었던 거야? 5살 된 당신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무슨 연애를 8년이나 만나? 그건 결혼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8년 동안 수도 없는 여자들과 만나왔었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랑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 명은 만난 것 같은데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와는
꽤 잘 맞아서 제일 오래 만나긴 했네. 한 3년 정도 됐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 생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당신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잖아. 방금 일어난 일들은 그냥 꿈꿨다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려. 내가 좀 더 당신한테 관심 가져주고 앞으로 좀 더 사랑을 줄 테니까 지금 우리의 관계 무너뜨리지 말자. 행복을 유지하는 건 별거 없어. 알아도 모르는 척 사는 게 제일인 거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이혼해봤자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5살밖에 안 된 민준이가 우리 이혼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나는 당신이 현명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 믿어. 알지? 남편은 이기적인 것도 모자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이혼을 하면 제가 손해본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을 밀치고 얼굴에 손을 올리면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희 부부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잠깐 주위를 살펴보더라도 바람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꽤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왔던 거였죠. 그날 평생 동안 흘릴 눈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지금의 가정을 깨서 아이한테 아픔을 주지 말라며 이런 와중에 상간녀와 만나기로 한 약속에 늦겠다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싶었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에게 가기 위해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려는 남편에게 그녀에게 가는 순간 무조건 이혼이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귀를 닫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양가 집안에서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휘청거릴 정도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상당히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었다는 거에 용서할 수 없다며 당장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엄청난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모가 저와 대화 좀 하자며 따로 부르셔서 만나게 됐는데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시는 게 아닌 저를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죠. 네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이혼까지 하면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니? 자식을 봐서라도 네가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넘어가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 없다니까. 지금의 아픔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었는데 너희 시아버지도 예전에 잠깐 눈을 돌린 적이 있었어. 그때 당시 나도 며느리 너처럼 정말 큰 상처를 받았었지. 그런데 눈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내 자식들이 나를 보면서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 그런 애들한테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너희 시아버지도 그날 이후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너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 지금의 상황은 기억 속에서 사라질 테고 그 사이 민준이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내 아들도 며느리 네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남자들은 원래 한 번씩은 바람을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 화 좀 가라앉히고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마음 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 정말 좋았잖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자들은 원래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남자는 되고 왜 여자는 안 되죠? 제가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걸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깨버린 아빠가 민준이한테 뭘 가르칠 게 있겠어요. 저는 이혼 진행할 거고 그 사람과는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애원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남편은 양가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 가는데도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제가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 마음 아파한다고 했지만 실제 보이는 행동에서는 조금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8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죠.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남편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상간녀를 찾아내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한테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나 참,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니까? 나를 먼저 꼬신 게 저놈이라고.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저놈만 아니었어도 이미 나는 더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야. 피해자는 오히려 나라고. 남자 하나 간수 못해서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그쪽이 헛바람 들지 않게 울타리 안에 잘 데리고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쪽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건 생각 안 해봤지? 남자들이 왜 밖으로 도는 건지 생각이나 해봤어? 딱 봐도 남자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람 피우게 처신할 것 같구만. 누구한테 소송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잘못은 조금도 없으니까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면 그쪽 남편한테 받아내든지 하라고. 아예 온 동네 떠들고 다니지 그래?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8년 동안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었다고. 죄다 소문 퍼트리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있어. 나는 위자료 절대로 못 주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누가 더 피해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3년씩이나 만났는지 정말 한심하네. 너도 그놈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니까 허리가 휠 때까지 뽑아 먹으려고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상간녀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어. 평생 남의 남자 등쳐먹다 세상 하직하겠지. 상간녀는 제 삶을 끝까지 쫓아와 무너뜨리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끝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낸 다음 그렇게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들어 아이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삶들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우울증도 같이 오고 말았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던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한 거였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겪은 아픔들이 조금도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골마가게 되자 친구는 기분 전환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만나길 원하길래 오래간만에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죠. 친구는 지나간 과거는 최대한 빨리 떨쳐내는 게 좋을 거라며 자기가 위로주를 사겠다며 고급 일식당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친구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자꾸 신경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옆칸에서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점점 심기가 불편해질 정도로 한 여자의 목소리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던 순간 아주 잠깐 잊고 있었던 목소리의 여자가 누군지 떠오르게 되었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투가 상간녀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한테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옆칸에서 화기애애한 목소리가 들리는 상견례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갈 때 그 문틈 사이로 상견례장 안에 사람들을 확인해 본 순간 저희 가정을 무너뜨렸던 상간녀가 눈웃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바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상견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의 가정을 파투내놓고 자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 제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간녀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상견례 중이던 상간녀의 예비 시모가 전화를 받으면서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고 볼일을 보러 들어가신 사이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볼일을 마친 상간녀의 시모가 세면대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손을 씻는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그분의 옆으로 떨어뜨렸고 제가 놀라면서 물건을 줍기 시작하자 그분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같이 주워 주셨어요. 저는 그 사이 저와 투명 케이스까지 똑같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그분의 핸드폰을 제 걸로 바꿔치기 했고 가방에 물건을 다 주워주신 그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핸드폰을 들고 다시 상견례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공적인 결혼을 준비하려는 상간녀의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 전화를 가져가신 상간녀의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견례장 안에서 제 전화를 조용하게 받으신 그분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핸드폰 속의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부탁했어요. 그분은 핸드폰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채셨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화를 내며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제 핸드폰에 들어있던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라며 그분이 제 말에 움직일 수 있도록 영상을 확인하시면 핸드폰을 돌려드리겠다고 유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뒤 그분은 핸드폰의 영상을 그 자리에서 재생을 시켰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확인했는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 없다며. 그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서로 이득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나는 너랑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태우 씨랑은 연애가 적합한 것 같아.
그리고 태우 씨는 이미 결혼 한 번 해봤잖아. 나는 결혼 안 한 사람이랑 만날 거야. 태우 씨 말고 다른 사람과도 만나고 있었는데 조만간 결혼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만약 결혼하게 되면 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만남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태우 씨 와이프가 우리 사이 알아버렸는데 이렇게 그냥 나와도 괜찮겠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이해해주지 못할 게 뻔한데 굳이 힘들게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소?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반지 찾았더라.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다.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 능력이 상당히 괜찮나 봐. 당신이 결혼하겠다는 결심까지 하는 걸 보면 돈이 많은 집안 같은데 당신은 평소에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잖아. 어떤 집안이길래 결혼 얘기까지 발전한 거야? 부유한 집안들일수록 감시가 심해서 자유도 많이 뺏길 텐데 괜찮겠어? 여러모로 걱정되네. 놀라지 마. 판검사 집안이야.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을 거 아니야. 태우 씨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말해. 내가 좋게 얘기해서 뒤에서 전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내가 왜 결혼을 결심했겠어? 이번에 제대로 물은 만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집안들 공부만 해와서 그런지 여자를 너무 모르더라고. 내가 꼬리 한번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니까. 상견례장에서 울려 퍼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에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상당히 놀란 듯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차에 있던 블랙박스에 혹시라도 증거물이 남아 있을까봐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고 있던 거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했었는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었죠. 상간녀의 시모는 제 핸드폰에 있던 영상 몇 개를 더 확인하게 되었고 잠시 뒤 상견례장 안에서는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판검사 집안 사람들은 상간녀의 대범한 행동들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고 상간녀는 이미 헤어진 상태라면서 지금은 다른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위기에 몰린 상황을 빠져나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과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간 일들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세요. 형욱 씨가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과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덮어주세요.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봐선 안 될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그냥 덮어달라고? 너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한 집안인 줄 알아? 내 아들이 너를 하도 좋아해서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오로지 인간성은 좋은 것 같아 딱딱한 우리 집안 분위기를 풀어줄 정도로 괜찮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주려 했는데 내 아들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계속 만남을 유지하려 했다고?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성격 어디 갈 것 같니? 어쩐지 남자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구만. 그 많은 꼬리를 숨기려 해봤자
결국 도로 나오게 될 테고, 우리 집안도 영상에 나오는 집안처럼 초토화가 됐겠지. 아들,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니까 이번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여자들은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법조인을 상대로 지금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여자를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나랑 결혼을 한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말이 돼? 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어. 어머니, 저 집안 사람들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 저희 이만 그만 나가시죠. 상견례장의 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판검사 집안의 시모는 영상 속의 피해자가 저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고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 주셨네요. 저는 그분께 핸드폰을 돌려드린 뒤 제 핸드폰도 돌려받았습니다. 뒤이어 저를 발견한 상간녀는 제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검사 집안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상간녀의 얼굴에 뺨을 사정없이 올려 붙이셨네요. 더러운 게 어딜 달려드냐며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셨고 법으로 처벌 내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동원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게 할 거라며 상간녀에게 큰 소리 친 뒤에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친구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던 제가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저에게 달려와 상간녀 집안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될까봐 밖으로 나온 저보고 다른 곳으로 서둘러 장소를 옮기길 원하길래 친구의 뒤를 따라가려 하는데 판검사 집안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시더니 상간녀에게 혹시 모를 피해를 받게 되기라도 한다면 전화 달라며 상간녀의 집안에 더 큰 피해를 주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주려 하셨어요.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한 집안의 인생을 살렸다고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상간녀 집안은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하려다가 사기죄로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게 되자 저에게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일로 인해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라도 씻어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저는 우울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입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남의 가정을 파기한 상간녀가 앞으로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다른 집안의 여자를 건드렸다가 그 집안 남편한테 걸려서 도망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그 끝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두 사람의 불행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그런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를 악물며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꼭 완치가 돼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그 인간들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가슴에 이상한 몽우리가 잡히면서 약간의 통증이 동반되어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었는데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남편과 결혼을 한 지 3년 차라 아이를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도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터라 그 슬픔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었어요. 의사는 저에게 2기 정도 되어 보이고 완치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제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치료를 해주겠다며 4, 5년 정도의 기간을 보셨어요. 다른 곳에 이미 전이가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기간을 길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전부 알게 되셨고 제가 암이라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모는 오열을 하셨어요. 옆에서 남편도 눈물을 훔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6개월 전에 저와 평생을 함께 하실 줄 알았던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셔서 그 고통이 아직도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불행이 저에게 찾아와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죠. 아빠도 3년 전에 대장암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다 보니 정신을 부여잡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시모는 꼭 이겨내야 한다고 제가 포기하지 않게 손을 잡아주셨지만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만큼 너무 많은 불행들이 이어져 와서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은 제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비록 부모님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한 가족처럼 진심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하루빨리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병문안을 오게 되었고 항암 치료로 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친구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어요. 병원에서는 언제 퇴원할 수 있대? 수술은 아직 안 해도 되는 거야? 네가 병실에 누워서 지낼 거라곤 상상도 못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그러게, 나도 이 나이에 암으로 병원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이가 되지 않았을 때 얘기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거든.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권하더라고.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보조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해당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종양이 있는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종양이 잘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네. 미세 전이 세포를 없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니까 의사의 말대로 따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 나도 하루라도 빨리 내 몸속에서 종양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전이세포가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보려는 것 같아. 그래도 네가 내 얼굴 보러 와주니까 조금은 기운이 난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다고. 항암 치료 받으면 몸이 많이 약해진다던데. 체력이 중요하니까 끼니 거리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아, 그리고 이건 뭐가 입맛에 맞을지 몰라서 과일 좀 여러 개 챙겨왔거든? 너는 아직 젊으니까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혜씨 오셨어요? 뭘 이런 걸 다 챙겨왔어요. 다음에 올 땐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 이 사람이 요즘 빨리 태어나고 싶은지 치료에 적극적이라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남편도 제 친구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옆에 있어준 친구 덕분에 기운을 차릴 수 있었고, 남편은 제 친구를 배웅해 주고 오겠다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 와서 제 말동무가 되어줬고, 항암 치료 받는데 지치지 않게 옆에서 많은 힘을 줬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 주었고, 제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 친구 사이에 눈에 거슬리는 모습들이 조금씩 들어왔고, 살짝씩 서로를 건드는 터치가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자주 얼굴을 봐서 그런지 상당히 친해진 걸 알 수 있었죠. 친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민해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 요즘 내 친구랑 많이 가까워 보이던데 당신이 유부남인 거 알고 있지? 누가 보면 병실에 소개팅하러 나온 줄 알겠어. 그리고 요즘 당신 손버릇이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데 왜 내 친구를 살짝씩 건드리는 거야? 터치하는 당신 손이 점점 가감해지는 것 같아 친구가 불편해할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내가 지혜씨한테 터치를 했다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인사 차례로 몇 번 하는 건데 그게 당신 눈에 거슬렸어? 그럼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 되겠네. 그리고 배웅해 주겠다고 나가면 왜 한참 뒤에나 들어오는 거야? 그냥 병실 문 앞에서만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으면 되는 건데 몇 시간 뒤에나 들어오잖아. 그건 볼일 좀 보느라 늦게 들어오는 거지. 배웅은 병실 앞에서 끝나는데? 당신 설마 지금 질투하는 건 아니지? 요즘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니 예민해졌나 보다. 일찍 누워서 자는 게 좋겠어. 나도 내일 새벽같이 출근해야 돼서 오늘은 서둘러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오늘은 혼자 있을 수 있지? 당신이 하도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노트북 가져왔으니까 심심하면 인터넷 좀 하다가 자든지 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럼 푹 쉬고 있어. 제가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행동을 했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남편과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씩 의심이 되기 시작했죠. 남편한테 주의하라고 말을 했던 건 터치뿐만이 아닌 서로가 주고받는 눈빛에 느껴지는 감정이 좀 달라 보여서 조심해 주길 바랐던 건데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항암 치료로 정상이 아닌 몸 상태라고 했지만 둘 사이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심상치 않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둘 사이에 지나치게 가까워진 관계가 결국 제 감정을 터트리게 만들었고 남편이 제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는 내 친구라고. 아무리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해도 둘이 지켜야 할 게 있는 건데 왜 친구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건데? 이건 아니지 않아? 아, 내가 그랬나? 요 근래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동생 같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올라갔네. 지혜씨, 제 행동이 불편했어요? 네?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저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는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손을 올렸는지도 몰랐어. 은실이가 많이 불편했었나 봐요. 앞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야겠네요. 내가 너무 과하게 행동을 했었나 봐요. 내가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덧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지금 내가 이 사람 행동 하나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지혜 너도 행동이 지나친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 옆에 있는 사람 유부남이야. 나랑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웃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깔깔거리면서 허벅지에 손까지 올려 터치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환자라도 눈은 잘 돌아가거든? 둘이서 하는 행동들이 지나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설마 둘이 그런 사이는 아니지?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보는데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어머,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랑 같이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까지 나를 몰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데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거 아니야?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서운하긴 하네. 먼저 일어나 볼 테니까 푹 쉬어라. 당분간 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완치되길 바랄게. 친구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서로의 행동이 내 눈에 거슬린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그런 저를 안 좋게 받아들인 친구의 돌발 행동이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왜 그랬냐고 환자인 저에게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냈어요. 저한테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남편은 막말을 쏟아내었죠. 당신이 힘내라고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유부남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바람이라도 핀다는 거야? 대화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데? 당신 수발 드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모두가 희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꼭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했어야 돼? 좋게 넘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혹시 암이 머리로 전이가 돼서 성격까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 방금 뭐라고 했어? 암이 머리로 전이가 됐냐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냥 남이야?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잖아. 그래서 내가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것 뿐인데 이게 잘못된 거야? 당신이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 앞에서 처신을 잘했었겠지. 예민하게 받아들인 당신이 문제지. 좋은 분위기를 다 망쳐버렸잖아. 집에서 쉬고 싶고 힘들어도 아픈 당신 앞에서 내색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바람 피우는 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좀 전에 했던 그 말이 나랑 지혜 씨를 불륜남녀로 만들어 버렸다고. 오늘은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혼자서 시간 보내. 이런 기분으로 당신 옆에 있어봤자 뭐하겠어? 스트레스만 더 줄 텐데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낫겠지. 화를 내야 될 사람은 저인데 되려 남편이 더 흥분해서는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고 그 모습에 놀란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지할 때라곤 남편밖에 없는데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막대하는 모습에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지 거침없이 상처되는 말을 쏟아낸 남편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그날 병원에서는 저 혼자 남게 되었고 서운했던 감정이 터져나와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병실에서 뛰쳐나간 뒤로 며칠간 병원에 오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대신 시모가 이틀 뒤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힘든 몸을 일으켜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저를 바라보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온 것 같니? 너 내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었다면서? 죽을 날이 가까우면 막말을 뱉는다더만. 너 의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러디?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며 희생하는 내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 수가 있어? 내 아들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넘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3년밖에 안 됐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내 아들 고생 다 시켜놓고 미안한 감정이 조금도 없는 거지?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참다 시선이 너무 불편해서 자제 좀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던 것 뿐이에요. 너무 대놓고 서로가 터치를 하는데 그걸 계속 허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지만 제가 그 사람 아내고 그런 모습이 싫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이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어머님도 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오신 이유가 저한테 한마디 하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 네가 생각 없이 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아들이 병원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니? 너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니? 젊은 나이에 암이 웬 말이야.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결혼 시작했으면서 내 아들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았잖니? 암에 걸린 사람은 항암 치료 받으면 아이 가질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한다더만 우리 집안대는 누가 이어줄 거야? 우리 집에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내 아들을 불륜남으로 만들었으면 당장이라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뭘 할 수가 있는데 너희 부모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서 그동안 불쌍한 마음에 아껴주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네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후벼 팔 줄은 전혀 몰랐다. 평생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둘이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니? 앞으로 내 아들을 더 의심할 테고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게 뻔한데 너희 둘이 서로 부부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 없잖아. 어머님, 그건 제가 그이랑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불륜남으로 몰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그이랑 대화 좀 하게 연락 좀 해주세요. 서로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야 하잖아요. 제 전화는 받지 않으려 해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니? 나는 너희 둘이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서류에 도장 찍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내 아들 인생에서 그만 빠져 죽어라. 시모는 제 말을 더 이상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다시 되돌아봤지만 저는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친구가 제 앞에서 보인 행동은 분명 잘못된 거고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뿐인데 그게 이혼까지 가게 될 정도로 큰 문제로 다가올 상황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더는 치료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치료를 그만받고 퇴원하겠다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곤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한바탕 뒤흔들고 간 이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병 걸린 제가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었죠.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버렸으면 문제는 심각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남편의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계속해서 쌓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제 말에 거부를 했어요.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껏 살아온 시간 나한테 보상이라도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면 하루빨리 퇴원하지 그래? 나랑 사는 게 힘들면 그만하자는 거야. 내 몸이 온전치 않은데 뭐하러 같이 살아가려는 건데? 당신은 이미 나에 대한 감정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 그렇다고 환자인 너를 두고 이혼을 하면 내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아?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치료에나 집중해. 나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왔지만 법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부부이고 내 할 도리를 하기 위해 온 것뿐이야. 내가 한 행동들이 많이 거슬렸다면 앞으로 조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말을 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어. 서로 힘들다 보면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오는 건 당연한 거야. 넘어갈 수 있는 건 좋게 넘어가자는 말이야. 남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고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친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둘이 약간의 텀을 두고 들어왔지만 서로 입을 맞춘 것 마냥 시간 간격을 두고 들어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이미 둘은 상당히 가까워진 사이가 되어버렸는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었죠. 하지만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써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먼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시모의 말대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최대한 안 좋아진 상황을 다시 풀어나가려 했었어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 힘이 들어 지쳐버린 나머지 병상에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건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제 앞에 보이는 하나의 장면에 다시 눈을 질끈 감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친구의 입에 황도캔을 떠먹이면서 서로 꿀이 떨어지다 못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과 함께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은실이 부모님 집이 정말 좋긴 하더라. 거기가 정말 우리 집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 것 같아? 그냥 병원에서 쭉 살게 하면 안 돼? 아직 수술도 받지 않았으니까 항암 치료로 암이 줄어든다 싶으면 수술 날짜 잡겠지. 어차피 암이 한번 생기면 다른 곳에도 이미 전이가 많이 됐을 거야. 그럼 병원에서 살아야 될 날이 많아지겠지. 내가 알아봤는데 암 2기가 넘어가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 그리고 젊은 나이일수록 진행 속도가 빨라져서 더 힘들다던데? 장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시던 그 집이 지금 아마 40억 정도 될걸? 괜히 비싼 게 아니야. 그쪽 주위 입지를 봐봐.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냥 앞으로 거기에서 우리 둘이 쭉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은실이 얘는 언제 깨어나는 거야? 우리가 하는 말 듣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의사가 그러는데 약 기운 때문에 늦은 저녁 시간이나 되어서야 정신을 차릴 거래. 요즘 이 사람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데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수술도 하는데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 봐. 그나저나 나는 지혜 부모님 얼굴 언제 뵈지? 정식적으로 인사는 드려야 할 거 아니야. 뱃속의 아이도 생각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 사람이랑 하루빨리 이혼하기를 원하셔. 병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대. 나도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께 말을 하고 싶긴 하지만 은실이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오빠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꺼내면 우리가 불륜인 걸 인정하는 거잖아. 암 환자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이케야 몇 년이야. 그럼 그 전까지 우리 관계를 최대한 숨기고 있다가 세상 떠나면 그때 정식으로 결혼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40억 집이 눈앞에 있는데 이건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어? 오늘도 나랑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있다가 갈 거지? 남편과 친구는 제가 상상했던 대로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집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원을 했었는데 그 집을 지들 집인 양 드나들면서 항암 치료받고 누워있는 저를 보며 비웃는 두 연놈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는 걸 최대한 억누르면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자 남편과 친구는 한참 뒤에나 깨어날 것 같다면서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친구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은 병실을 나가게 되었고 저는 그제서야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둘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의사에게 사정을 얘기한 뒤
힘든 몸을 이끌고 택시에 몸을 실어 두 눈으로 현장을 보기 위해 엄마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정말로 엄마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 입원을 했었을 당시 엄마 집에 필요한 물건들이 몇 개 있어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줬었거든요. 엄마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전자키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은 다음 집안에 발을 들였고 가지런히 놓여있는 남편과 친구의 신발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좋지 않은 몸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안방으로 향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용하셨던 방을 남편과 친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역겨웠습니다. 현장을 급습하려고 방문 손잡이를 잡은 뒤 문을 활짝 열려는 순간 남편의 한마디에 온몸이 경직이 되었어요.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건에 남편이 개입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저번에 말했던 거 다 사실이라니까. 내가 뭐하러 지혜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장모님이 나를 그동안 얼마나 안 좋게 봤었는데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털어놓으셨어. 내가 여자들한테 너무 들이댄다고. 그 사람 없을 때 몇 번 지적을 받았었거든. 그냥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뿐인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장모님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하자가 있는 곳에 손 좀 봐달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었거든. 내가 무시를 하니까 결국 장모님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길래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다리를 뒤집어 엎어버렸어.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괜히 성질 건드려서 결국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잖아.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더 살 수 있는 거 삶이 단축돼 버렸지. 그냥 사고사로 처리가 돼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은실이 세상 떠나면 이 집 우리가 전체 리모델링해서 살까? 아니면 처분하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래? 40억이면 아파트 사고도 남잖아. 아무래도 이 집에서 사는 건 좀 찝찝하잖아. 그냥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세상 떠나게 한 범인을 찾았다면서 서둘러 부모님 집으로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가빠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소파에 앉아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몇 분 만에 도착한 경찰들은 초인종을 눌렀고 그 소리에 안방에서 튀어나온 남편과 친구는 거실에 있는 저를 보고 경악을 하며 뒤로 넘어져 버렸네요. 병원에 있어야 될 제가 거실에 앉아 있자 어떻게 된 거냐면서 말을 더듬었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남편한테 신고가 접수돼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경찰들을 뿌리치며 난리를 치길래 좀 전에 나눴던 남편과 친구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그제서야 발버둥 치던 몸을 멈춘 남편은 순순히 경찰들에게 연행이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숨긴 친구 또한 경찰서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부모님과 친구 부모님께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현실을 거부하셨지만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조사 끝에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평생 모르고 살 뻔했던 엄마가 세상 떠난 이유가 밝혀지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해 현재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조치 중이고 친구 또한 범행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도 숨긴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내리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는 이혼 절차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밟았고 친구에게는 상간녀 소송까지 추가한 상태죠.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갔지만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두 금수들에게 있는 힘껏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의 실수를 용서해 달라며 병실에 있는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남편과 친구에게는 조금의 선처도 베풀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도 저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날짜까지 잡혀 있는 상황 속에 두 연놈들의 저지른 행동에 대해 소송을 하려 하니 많이 버겁네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이 너무 크게 다가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제가 이 암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나가 그 인간들 앞에 서야 제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아요. 꼭 암을 이겨내서 제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다행히 암세포가 다른 곳에 전이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있을 경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지만 그 인간들보다 먼저 눈을 감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